특별히 부부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애할 땐 되게 좋은데 결혼하면은 되게 안 좋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 일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진짜 제발 모두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뭐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예비 배우자의 이거는 확인한다, 있을까요? 첫 번째는 냉정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서 하나씩 떼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떼봐 이런 얘기는 해보셨을 텐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전혼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돌싱도 많고 그게 흠이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흠이 아니라고 해서 숨길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밝혀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나는 굳이 안 말했을 뿐인데 말해야 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나요? 네, 많아요. 이거가 이혼이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까? 네, 그럼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취소 사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속인 경우에는 사기 결혼으로 봐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전혼 사실, 전혼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범죄 사실, 네. 그리고 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을 속이는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게 혼인관계 증명서고, 두 번째에는 채무 현황 있잖아요. 생각보다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고 급여가 얼마고 내 채무가 얼마 있어 이걸 오픈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 한 5천만 원 모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통이 1억이 있다던가.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빚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현황을 깔끔하게 모두 확인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던데 건강검진을 그냥 같이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그냥 새롭게 출발하고 뭐 이제 자녀 계획을 가질 때 같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난임 부부가 많잖아요.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게 있는데 난임이다 하면은 나 그러면 뭐 결혼 안 했어 이러고 괜히 이걸 한 사람이 유책으로 몰아가면서 한쪽이 조금 안 좋은 경우에 괜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뭐야 내가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는 절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뜯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냥 서로 안전하게 건강 체크하는 차원에서 검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부면 뭐 비밀이 없어야지. 이건 아니라 또 그래도 부부 사이에 또 숨겨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나 자랑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부부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가 사실은 공동체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면 우리 가족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엄청 잘 나가는데 다른 한측의 배우자는 지금 뭔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능력이 높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잘 나가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아이를 보면서 진짜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게 사실 나 닮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표대는 보통 배우자 한 명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무능력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넌지시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부가 사실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유일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사실 공통사가 별로 없어요.
성별이 다르죠. 친구가 다르죠. 다 달라요. 또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너무 이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나거나 내가 열이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근원,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좀 비아냥거리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사실은 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도 부부 사이에서 엄청나게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있더라도 부부의 어느 한쪽에 약점이라든가 컴플렉스에 관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심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싫어하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또 두세 달 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잊어먹으면 또 하다가 그러면서 사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인 거죠. 야, 내가 그냥 남의 얘기 한 거 같고 넌 왜 그렇게 열받아? 자격지심이야?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완전히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가 언짢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헤아려 주자. 혹시 배우자에게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제발 모두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하는 배우자의 험담.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전달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야, 너 저번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우리 엄마 그거 진짜 너 별로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 배우자의 험담을 하는 걸 그냥 내 선에서 듣고 흘리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왜 당신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좋지 않은 말들 내 선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굳이 옮기지 말자. 네. 그거랑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네.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보다 결혼한 이후에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연인 관계처럼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직설적인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다고 해서 여보 이 원피스 어때? 그런데 뭔가 터지려고 그래. 부부라고 해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는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놀리는 형식으로 집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부간에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가족의 뭔가 험담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정말 화나고 난리 나고 심지어 갈등이 거의 해체될 위기에 처한 그런 경우들도 봤고요. 또 하나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를 험담하는 거. 당신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화를 거의 끝까지 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 부모와 당신이 똑같은 부류다. 아유, 그 애미 그 자식이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투가 어떤 부부 사이에서 치유가 안 될 만큼의 벽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넓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직장이건 어디건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고 위로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얘기해도 돼. 이런 얘기 들어주라고 있는 게 남편이야. 이런 얘기 들어주라고 있는 게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우리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저 사람도 우울해지고 걱정할 것 같다 그러면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사실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걱정 안 시키게. 그러나 그 걱정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화를 낼까봐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돈 문제가 많이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건 주식이건 했다가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들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면 너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는 결국 들어서 싫어할 만한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비밀의 측면에서도 궁금해요, 원장님. 혹시 가족이니까 정말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 이유나 아무 목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가. 그냥 이러고 가는 걸 좋아하지. 어디가 그랬을 때 나 어디가 하고 가르쳐주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안 알려주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협력의 동물이라 그러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 패를 전부 드러내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진짜 별다르게 나쁜 뜻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휴대폰에 비밀 해놓는 게 꼭 바람 피려고 뭐를 감추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게 편한 거지 이거를 남이 알게 된다는 게 싫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고 부부는 비밀이 전부 없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부싸움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적당히 살다 이혼해야지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백년해로를 꿈꾸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텐데 살다 보니 싸우는데 너무 바쁜 분들 많아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소개팅하게 됐을 때 막 추리닝 입고 이도 안 닦고 그렇게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 가면은 사실 누가 치워주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의 변곡점이에요. 로맨틱한 지점에서 레스토랑에서 무엇인가를 먹었던 우리 연인이 이제는 작은 것만 해도 설거지는 누가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남게 되죠. 그리고 감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정서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서로를 굉장히 이상시해서 보았던 그 지점이 역설적이게도 상대의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더 유독 좀 눈에 띄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런가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결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되게 관계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죠. 이게 둘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인데 남편이 거의 막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내가 가면 너무 차갑다. 너무나 거절감을 준다. 이런 포인트들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변호사님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결혼하고 나면 생각보다 힘들고 슬픈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보고 육아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해결하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든데 왜 이걸 안 도와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해결해 나갈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고 어찌됐든 같이 선택해서 한 일인데 배우자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꿈꿨던 결혼은 뭔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알콩달콩 이런 거 여행도 같이 가고 기쁜 순간 함께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결혼은 생각보다도 현실적인 게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노력하는데 내가 그거를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연애할 땐 되게 좋은데 결혼하면은 되게 안 좋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애할 때는 서로 약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쁘면 며칠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멈춰요. 둘 중에 한쪽이. 결혼하면은 매일 봐야지요. 매일 보니까 이제 이게 식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 일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는 하루도 안 빼고 보냐 안 보냐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연애할 때 진짜 잘 지낼 때는 둘이 재밌게 놀 때는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불행을 견디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둘 다 별로 불행을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인내력이 약한 상태에서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그냥 그 불행이 지나갈 때까지 매년 싸워요. 그게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은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별로 안 싸워요. 결국은 이게 성격이 얼마나 다르냐, 뭐가 얼마나 다르냐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불행 앞에서는 우리는 약해지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종 한 단계가 있게 돼요. 이건 동거일 땐 상관없어요. 이제 시댁과 친정과 결부가 되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분들의 환경과 인격체가 이제 우리한테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경계가 침범당해도 좋은 분들은 잘 살게 되는데요. 어차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친정형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나 실제로 내 삼촌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한 상대방 집에 삼촌이 있는 모임에 안 간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건 얘기하거든요. 나도 이쪽 안 가니까 너도 같이 와. 그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배우자의 가족이 끼어들게 되는데 앞의 요소에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잘 포용하지 못하면서 결혼해서 돈도 더 많이 쓰고 행복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살림도 쪼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싸우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잖아요. 불행을 견디는 힘을 혹시 키울 수 있는지 타고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느냐 아니면 타고나는 거냐 이게 사실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행하면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불행해도 디프레션 우울증이 될 때랑 디프레션 우울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행이 닥쳐온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걸린 줄 잘 몰라요. 왜냐? 다 이렇게 된 거야. 불행하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또 우울증이 나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5, 6년 잘 살았다는 거는 두 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디프레션이 생겨서 인내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해줘. 그럼 보통 때는 해줬거든요. 인내력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해달래. 그렇게 되고 보통 때는 마음속에서는 저거 하는 거 진짜 싫은데 하더라도 옛날에 참았거든요. 지금 야 그거 좀 그만해.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 자신이 부유해지고 나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질수록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커지고요. 불행을 견디는 힘도 커져요. 그러면 이혼까지 가도록 하는 갈등의 뭐 순위를 매기자면 좀 눈에 띄는 거. 내가 볼 때 이거 같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불륜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은 통계적으로도 1위는 사실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그냥 얘기할 때에는 그 성격 차이의 성이 성관계의 성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에 내가 불륜으로 이혼했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이 그랬던 간에. 그래서 이걸 그냥 성격 차이로 퉁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용서하고 넘어가도 계속 마음에 병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에는 그때 그 불륜에서 시작한 불화로 돈다가 이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위는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화가 났어 일단. 어떻게 해야 그래도 현명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움에 진입하게 되면 감정의 도가니이기 때문에 그때는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룰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부부간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서로가 관계가 돈독한 토대 안에서 법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에 기반되어 있는 약속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는 공동의 일기,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같이 노트에 적고 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힘이 되냐. 근데 여기서 적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일어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욕하지 않기,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기, 싸움했을 때 어떤 선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 그게 깨지기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그 감정의 폭이 지나갔을 때 다시 그것을 합의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오래된 그 규칙이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맞아. 이건 선을 넘어가는 일이야. 우리가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이 규칙을 계속 써왔잖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자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들으면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규칙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부부싸움이 심화돼서 이혼을 결정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 싸움의 직접적인 내용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싸울 때 이렇게 안 하면 이혼까지는 안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 싸움의 방식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상황을 종결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이런 배우자도 있고 아니 나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참았다 해결하는 게 좋은 스타일인데 옆에서 계속 몰아치면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이 증폭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쪽은 난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잠수 타는 것 같다? 그럼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타입이고 이쪽은 몰아친다면 서로 그걸 좀 조율하면서 싸움의 방식을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논의하면서 내가 왜 지금 말하기 싫은지를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꼭 거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싸울 때 우리가 요즘 그 메신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메신저로 싸우는 건 좀 안 해야 된다. 맞아요. 메신저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어. 그런데도 다음날 새로 대화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 깨톡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서 아니 보니까 또 열받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걸 메시지로 하면서 서로 같은 집에 있는데 나는 안방에서 배우자는 거실에서 하면서 막 메신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야 대화 잘 하라는 거 뭐 너무 흔한 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사람들은 가장 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걸 놓쳐가지고 갈등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법률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첫 번째 레벨은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어요. 부부가 그런대로 행복한 부부예요. 그러면 싸웠을 때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행복하잖아요. 싸우는 상황을 없애버려야 돼요. 파레토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그 싸움을 만드는 상황이 많은 것 같잖아요. 가장 잘 싸우는 이유를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뭐 씻지 않아요. 가끔씩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가 나아요. 그럼 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면은 세 개가 보통 전체 싸움의 원인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싸워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똑같은 욕을 듣더라도 내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쌍시용 욕보다도 머저리 그런 말이 진짜 듣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밥통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말만 안 하고 싸우면 돼요. 두 번째는 벌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이 잘못을 저 사람이 했어요. 5만 원이요. 그럼 그때부터요.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돈 주기 싫어서가 안 해요. 대신 이게 뭐 따뜻하게 대해주기, 요간하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에서 폭력이 오가는 집 별로 없을 것 같고 다 신고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별로 안 해요. 욕설을 하던 물건을 집어던지던 내가 약자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대화 불가능해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게 실제로 맞는 게 폭력은 부부 상담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점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정말 사악한 사람들도 법률의 토대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은 잦아들기도 한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단계로 가면 이 부부관계는 파탄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원인에 따라 다르죠. 불행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부부한테는요, 욕설과 폭언과 폭력이 어떤 형태로 멈추는 것만 되더라도요, 행복하진 않더라도 피해자의 불행은 엄청나게 없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도 봐요. 폭력이 멈춰지고 상호가 합의가 돼서 지내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폭력이라는 게 약간 수레바퀴여서 또다시 반복되고 더 증폭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혼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부부폭력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건강한 이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폭력이라고 하는 사악한 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반대로 야, 이런 걸 하니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지더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매일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사실 행복했었던 그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물 주면 돼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거여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부터 아무리 큰 것까지 선물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항상 상대방이 해야만 되는데 하기 싫었던 허드렛 일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져요.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갈아달라고 했는데 한참 안 갈았던 전등을 갈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허드렛 일을 해주면 대체적으로 관계는 좋아져요. 혹시 변호사님 있을까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합의 기일이에요.
근데 법원에 출석까지 했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질게요 하고 나가서 두 분이 대화하고 돌아와서 그냥 이혼은 안 할게요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남편이 평소에 굉장히 일방적인 대화를 하던 분이었어요. 이거 해. 명절 때 우리가 제사 지낼 거니까 제사 지내. 이렇게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거에 질려가지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장을 받고 남편분이 약간 놀란 거예요. 나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한번 뭐가 섭섭했는지 얘기를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셨대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선물이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주려고 하는 그 태도, 경청해주는 거. 사실 저는 이게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소한 것도 아이고 잘한다, 고마워. 작은 것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고 멋지게 생각하고 당신 진짜 최고야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하면 이게 회복이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과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 참고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분 봤어요. 교수님 또 있을까요? 팁을 좀 주세요. 스타운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삼각형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열정이고요. 또 하나가 우정이고요. 또 하나가 신뢰관계에 기반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다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이가 굉장히 좋은 동료, 친구처럼 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정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사라진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했을 때요, 심각하게 부부 사이에서 거의 어깃장이 나고 서로가 이제 뭐 거의 접근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열정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개입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물총극장이라고 그래서 남편분들끼리 막 시합하고 배우자들끼리 뭔가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것이 무르익었을 쯤에 어떤 걸 했냐면 왜 영화에 보면 명장면들 있잖아요. 왜 예전에 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면 되게 격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깐 이제 시연으로 보여주고 부부간에서 이제 이 우승하면 뭐 상도 준다 하면서 30분 정도 그걸 연습해보고 그리고 그 대사가 틀리면 물총을 막 쏘는 그런 것을 한번 배치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고조가 되니까 뭔가 여기서 경쟁이 좀 생기고 배우자하고 이걸 막 몰입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그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선물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부끼리 둘만의 시간을 갈 수 있는 호텔권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아니 갔더니 싸운다. 당연하죠. 몇 년을 7, 8년 동안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튠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먹고 둘만의 이야기, 시간들 이런 이야기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열정이 채워지면 서로에 대한 너그러움과 관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호칭 같은 거. 근데 이름을 부르느냐, 뭐 여보 해야 되냐, 혹시 입증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통계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호칭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으로 불렸으면 좋겠는지를 서로 합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호칭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야죠. 야, 너.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지점들, 관계가 깊어진다는 차원들은 상당히 유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유치함, 어떤 면에서는 로맨틱한 환상, 이런 것들이 관계를 좀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좋은 불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용건 있을 때 전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부들이요, 정말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왜 그러거든요. 사실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어떤 면에서는 용건이 없는 대화인 거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도 분명히 도움은 된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또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